근데 그 151개 중에 지금 몇 개가 남은지 아십니까? 3개가 남았습니다. 아, 어디에요? 세컨 라이프, 하버 호텔, 로블록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만이 아니라 이것이 구현되기 위해서 아까도 언급하셨던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같이 하나로 연합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가상화폐, 네네. 그다음에 NFT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연관관계, 네네. 상관관계를 조금 더 좀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메타버스 시대 이전까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때 오락과 놀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이었어요. 게임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굉장히 뭔가 좀 부차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실생활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정말 인간의 인류의 많은 활동들이 이제 가상세계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 안에서 실제로 경제적인 수익들이 강력해졌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디지털 자산이 이제 놀이가 아니라 실생활의 진짜 자산처럼 이제 물권의 어떤 지위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물권의 지위가 획득되고 승인되고 보증되고 확인되는 곳이 메타버스거든요. 그 NFT가 그냥 공중에 떠 있으면 가령 내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100분의 1의 권리를 NFT로 샀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을 하겠습니까?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이 메타버스에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전시할 수 있다,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그게 이제 그 NFT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와 대체불가 토큰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는 그 NFT가 적용되지 않았던 거의 모든 아이템들이 이 NFT가 이제 부여가 되고 그 고유한 어떤 자질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그 게임 아이템들이 NFT 아이템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제까지는 그 전시를 하면서 이게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 이걸 가상세계에서의 소유권을 뭐하러 승인을 받아라고 했던 많은 전시품들이 이제 NFT를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자 혹은 그 권리자들. 네네네.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세계 안에서 이 그 고흐의 아이리스라는 그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권리죠. 고흐의 아이리스는 600억이 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600억이 넘는 그림에 NFT를 붙여가지고 만약에 이제 가상세계에서 그전에는 이제 무한 복제로 했지만 이제는 그게 주인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당장의 법적 권리가 주장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이 이제 되어가는 게 앞으로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요즘 뭐 복제, 네네. 가상 뭐라 그러죠? 그 NFT를 정확하게 어떤 용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체불가 토큰. 대체불가 토큰. 네네. 근데 요거를 조금 명확하게 이미지화 시키면은 그러니까 가상이 어떤 것을 그 자산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가상 속에 실제 자산처럼 이렇게 뭔가 등록을 하는 네네네네. 예,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는 내가 고호다. 내가 해바라기 그림 맞나요? 고호가 해바라기. 갑자기 말해놓고 순간적으로 뜨끔했어요. 예. 해바라기 그림, 내가 고호고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어. 내 소유죠. 네네네. 혹은 고호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내가 샀어. 내가 소유자죠. 네네네. 하지만 이것의 이미지, 예. 디지털 이미지, 네네네. 이것은 누구나 먼저 이거 내 거야라고 등록하면 그 사람께 된다는 거잖아요. 등록하면이 아니고 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NFT를 발행을 해야 되죠. 그 권리 약정서가 있습니다. 권리 약정. 예. 그러면 이것도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권리자가 이 가상 세계에서도 권리자로 자기가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품을 그린 화가가 그 디지털 그림을 찍은 디지털 JPG 파일을 만든 다음에 진품을 태워버리고 이 JPG 파일만 NFT로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훈민정음 해례본처럼 진품은 그냥 두고 국보니까 건드릴 수 없어요. 그냥 두고 JPG 파일의 그 가상세계 처분권만 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통로가 있지만 어쨌든 가상세계 안에서 이것을 처분할 권리의 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아니라고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또 좀 분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안에 메타버스 세계가 있고 네네네.
또 이래서 제페토의 메타버스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현재 NFT는 내가 등록이 돼 있는 그 안에서만 이게 거래가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시스템이 통합이 돼서 여기에서 인정받는 거를 저쪽에서도 인정받고 뭐 이렇게 거래하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요 자체 등록한 거래소 여기에서만 구현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일단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지금의 흐름은 약 100여 개의 게임이 NFT 아이템들을 공유하려고 이미 게임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것도 곧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러니까 상호 호환성으로 여기서 100원 하던 아이템은 약간의 환율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한 95원 정도 하는 이런 식의 아이템 교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어쩔 수 그 대체불가 토큰이 그걸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WW 월드웹 와이드 네네. 이것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가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조선일보에는 조선일보 정보만 있을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네. 결국은 또 다 공유가 되는 거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WWW 이런 그 어떤 시스템이 네네네.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모든 걸 통합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웹의 세계였는데요. 이제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 웹. 월드와이드 심, 월드와이드 시뮬레이션의 시대가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월드와이드 웹의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 지금 주고받고 있는 데이터가 언어적 데이터 아닙니까? 네. 이 언어적 데이터는 전체 의사소통 수단의 7%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요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동의를 하거나 저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하거나 저 사람과의 인간적인 친밀함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93%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왜 경상도 남자들은 하루에 3단어만 한다지 않습니까? 아는 밥도 자자. 뭐냐면 언어는 이 정도로 작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의사소통 상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혼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의사소통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정형적 데이터, 언어적 수단에 기초한 월드와이드 웹은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메타버스 세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3차원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몸짓과 손짓을 확인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다 거기 축적되고 있거든요. 이 세계가 이 지금 인공지능 집적단지나 뭐 이런 규모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그런 세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물론 이제 기술적 한계 때문에 각각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소에서만 서로 거래가 되잖아요. 거기 등록이 돼 있고 NFT 같은 것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현재는 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전체가 다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로 가는 그게 얼마나 그 시장이 커질 것이냐, 뭐 비전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필연성이 이거를 계속 그 충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데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1개가 넘는 메타버스가 망했습니다. 거의 99%의 메타버스가 망했거든요. 어떤 메타버스들이 뭘 하다가 망했나요? 뭐 비바체니, 뭐 누리엔이니, 뭐 저기 지금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뭘 하던 회사들인데요? 다 메타버스 하던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를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러니까 아바타를 만들고 멋진 방을 그 싸이월드의 방처럼 꾸며가지고 도토리 방 뭐 이런 도토리 주고 하듯이 구글도 라이블리 같은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다가 되게 1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랬는데 또 메타버스가 오잖아요. 자, 그 유시민 선생이 이제 가상화폐는 가짜라고 말했고 중국도 가상화폐 저렇게 가상화폐가 근데 또 가상화폐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근대적인 사고로 봤을 때 저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떤 완전히 변하고 있는 역사적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그렇게 많이 망했는데 그 위정현 교수는 500개 이상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메타버스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문명 발전의 필연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메타버스 가상
우리가 게임 속의 캐릭터를 네. 포함한 어떤 가상의 어떤 세계 이걸 다 메타버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게임이 아닌 것도 151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2008년에 저희 연구원 40명하고 151개 메타버스의 아바타를 만들고 그 데이터들을 관찰해서 수집했어요.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151개 중에 지금 몇 개가 남은지 아십니까? 3개가 남았습니다. 아, 어디에요? 세컨 라이프, 하버 호텔, 로블록스. 3개가 살아남고.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 150, 우리 국내가 아니라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전 150. 151개가 중에 나머지는 다 망하고 3개가 살아남았고 3개 중에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블록스조차 적자거든요. 그렇죠. 수익이 예. 매출이 그래도 꽤 되긴 하는데. 매출이 되는데 워낙 그 컴퓨팅 그 비용이 비용, 많다 클라우드 보니까. 뭐 비용서부터 해서. 네. 그런데도 가고 있잖아요.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1999년도 그때 이제 채팅 사이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예. 그때 이제 아바타는 다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시작을 했던 게 아바타를 지금은 뭐 흔해졌지만 그때는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였거든요. 네. 조각조각 자기가 아, 눈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스스로 예.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나가는. 커스터마이징. 예. 예, 그 몽타주 기법 예. 활용해가지고 예. 예, 범인들 그런 거를 해가지고 네 망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의 정말 노력의 끝으로 지금 이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 훌륭한 일 하신 선구자적이시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너무 빨랐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옷 고르기 어렵잖아요. 백화점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데 가면. 아웃피팅.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입어보고 네네. 그러니까 나를 제 3자의 시각으로 보면서 자기가 네. 옷을 구매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이제 하다가 망했습니다. 아, 지금 아바타 아웃피팅 진짜 뜨거운데. 그 2000년 전인의 얘기니까. 네. 하여튼 근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고 괜찮다 생각해서 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메타버스로 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였군요. 네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이 연계가 좀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렇게 앞으로 무지하게 커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포스트 인터넷으로서의 메타버스를 보면 이 매체라고 하는 게 계속 이 매체와 A 매체와 B 매체가 섞이면서 이렇게 새로운 매체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온라인 게임이란 매체가 있었고 이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매체가 나왔는데 이런 혼종 과정의 끝에 지금 메타버스가 있고 근데 이 인공지능이 만드는 데이터는 지금까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만든 데이터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게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라든지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교수님은 뭐 전체적인 그 어떤 시장 전체를 뭐 분석하고 연구해 오셨으니까 일반 기업단은 잘 모르실 수도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156개 가운데서 살아남은 게 지금 3가지, 로블록스를 포함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그런 플랫폼보다는 이거를 지원해주는 쪽, 제작 도구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크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괜찮게 글로벌리 이렇게 좀 괜찮게 혹은 뭐 국내에서 괜찮게 보시는 그런 기업이 있으신가요? 저는 유니티라고 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유니티가 이제 계속 라이브러리를 키워가고 있거든요. 점점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가고 있어서 유니티도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고요. 기존의 그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 기업들 중에 이 메타버스로 전환하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가령 이제 뭐 초등학생 교육에서는 시공 아이스크림, 시공 에듀라든지 혹은 저기 박물관 쪽에서는 뭐 간송 미술관 뭐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쪽들이 수익을 빨리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재밌네요. 하여튼 우리가 그럼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그냥 좀 막연하게 메타버스 생각하셨던 분들, 조금은 개념적으로 좀 명확해지고, 어디가 돈 되는 곳이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대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네네. 좀 불확실한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좋지만 더 좋고 획기적인 게 나오면 이거는 바로 사장돼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 성공할 거라는 건 누구도 모르고요. 그 정말 불확실성 속에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망해도 이건 간다. 아무리 망해도 가는데 그 사용자들의 우리가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용자들의 욕구, unknown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무지가 이 시장 안에는 있어요. 이 시장이 왜 무서우냐 하면 지구보다도 더 큰 시장이거든요. 지구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하나가 지구보다 더 큽니다. 그게 이제 연계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지구보다 작다. 각각의 월드로 쪼개져 있고 그게 하나로 이렇게 심리스하게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작다라고 보는 것이지만 다 펼쳐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 세계는 지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전체 시장을 흔들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타버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사실 인사이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 실시간 피드백, 리얼타임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요. 사업이고요. 이 메타버스는 비즈니스 언유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정상적인 사업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그때마다 모르고 그때마다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그런 점에서 좀 대기업이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제 과정이 복잡할수록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사업. 그렇군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나의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네네.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막 세계가 왔을 때 많은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진짜 지금 보면 생각하면 유치하지만 뭐 집안에서만 한 달 살아보게 해가지고 배달해가지고 시켜 먹고 뭐 이걸로 맞습니다. 버티기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걸 이런 식으로 같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인터넷. 네.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인터넷상에서 강자가 되겠다고 한 뭐 아까 넷스케이프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야후도 엄청났어요. 야후도 엄청났죠. 하지만 다 찌그러지고 예. 결국 살아남은 건 뭐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 뭐 구글이 됐든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안에서의 붙임은 있겠으나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 인터넷처럼 네네. 메타버스는 이렇게 거대하게 계속 성장하고 우리가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메타버스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네네. 활용할 수밖에 없는 네네. 이게 올 것이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걸 폭발적으로 끌어당길 그 어떤 포인트, 네네.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는 아직은 이제 네. 어떤 욕구가 이제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아직 어떤 새로운 게 나올지 모르고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저희 세대만 해도요, 저희 엄마 부인들이 다 맞벌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인들이 이제 외할머니가 돼요. 애를 어떻게 씻겨야 될지 몰라요. 발부터 씻겨야 될지 머리부터 씻겨야 될지. 자, 이걸 구글에서 찾는다고 하면 8번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2차원 인터넷의 문제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거기 들어가면 누군가가 애를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애 키우는 걸 이렇게 보듯이. 예. 유튜브나 이런 걸 찾으려면 8번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가 동일하게 살고 있으면 그 메타버스 안에서 검색해가지고 바로 그 모습을 보면 되거든요. 옆 사람이 애 씻기듯이 자기가 애를 씻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 농사를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샤인머스켓을 당도가 높게 이렇게 잘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토제를 어떻게 넣고 거름을 어떻게 넣고 뿌리를 어떻게 착근시키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려면 굉장히 많이 검색해야 돼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강사가 와가지고 옆에서 심어 보는 거예요. 그럼 따라 심으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가 월드와이드 웹보다 이제 더 우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결국은 점점 더 많은 세계가 이제 데이터화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인터넷은 이제 메타버스화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요즘 관공서나 대기업들 보면은 면접을 메타버스로 본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의 시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굳이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심 네네. 혹은 경험 이런 네. 것이 커지는 계기들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면접을 메타버스로 본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면접을 인공지능으로 본다는 거하고 통하거든요. 근데 아, 한번 해보면요, 절대 돌아가질 못합니다. 가령 우리 뭐 국내 굴지의 S그룹 지원자가 삼성이라고 하시죠. 30만 명인데 그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거기 아. 투여될. 근데 인공지능으로 하면 1시간 만에 보거든요. 아, 그게 그래. 인공지능 역량 검사 아닙니까? 그걸 한번 기업이 경험해 보면 사람 면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 그런 걸 할 때 내가 그 개인이 이렇게 보고 뭐 진행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AI에서 정해진 어떤 로직에 네, 의해서 네, 네. 그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할 수도 네, 있고 좀 세밀하게 볼 수도 있고. 예, 지금 인공지능 역량 검사가 서비스된 지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1200개 기업들에 확산이 됐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인공지능이 사람을 면접 본다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혀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면접 본다는 거에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학벌이나 뭐 출신을 가지고 차별받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이 보는 게 낫다고 모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럽고 진지하게 해야 될 분이 면접관인데 면접관이 인공지능이어도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참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분명한 거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흐름,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지금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메타버스, 제페토 같은 환경에 익숙한 친구들이 우리 처음에 2000년대 인터넷 못 해가지고 막 바보 취급당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상사들, 네네네. 중견 간부들, 네네네. 뭐 이런 분들은 네네. 그리고 막 좀 네. 배우려는 열풍 혹은 뭐 도태되거나 네. 이런 것들이 또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뭘 배우고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단 철학을 바꿔야 될 것이 제일 똑똑한 게 10대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제일 어리고 제일 어리버리한 인턴 사원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연결의 불확실성의 비예측적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사회거든요. 그걸 옛날의 경험과 옛날의 연륜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메타버스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가상세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왜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바꿀 만한 거대한 산업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책의 저자이시고 전 이화여대 교수셨죠. 이인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9회 기회 8.15 머니톡에서 그 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